근데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은요, 숨이 턱턱 막히실 겁니다. 점수제 할 때와 정률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이 있으면서 국민연금 소득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됐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또 올라가는 거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주제는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영률이 상승됨에 따라서 건보료가 올라가는 거냐, 또 어떤 분들은 하락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거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연금 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하는 건지, 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득을 늘리면서 건강보험료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거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 개편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놓였는데, 그게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되죠.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재산 부담 요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있어서 사회보험 차원인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나이 들어서 소득은 없고 집 한 칸이 있다. 그러면 나는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많이 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럼 건보료 내려고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편의 포인트는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늘리고 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줄여주겠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사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형평성이 되게 무섭습니다. 형평성이 무서운데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건보료 2단계 개편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오늘 짚어볼 내용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분들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이게 피부양자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2단계 개편을 할 때 이 5.4억이 원래 3.6억으로 줄어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줄어들만 장난 아니겠죠. 네. 사람들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다들 생각하는 게 집값 많이 올라간 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얘기할 때 세계의 정세도 있겠지만 전 정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집값은 올려놓고 재산과표를 낮게 적용해 버리면 피부양자 다 탈락되고 우린 낼 돈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 집 팔아서 건보료 내란 얘기냐, 막 이런저런 볼멘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정부도 알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득이 바뀌었습니다. 소득은 3,400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27.3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아마 이번 달부터 9월 26일 날 정도에 이제 안 날라오던 우편물이 하나가 온 게 있을 수도 있어요. 27.3만 명에게는 그게 이제 건강보험 납부하라는 그런 쪽지가 우편물이 날라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소득이요, 원래는 30%만 반영됐었는데 이게 5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내가 국민연금 받는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
1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었고요. 100만 원에서 30%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3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30%가 아니고 50%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지시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면요 저희가 소득 등급제 폐지하고요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 점수제, 소득 등급제라는 건 이겁니다. 원래는 소득이 있으면 그걸 97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점수화 시켰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뭐 1,000만 원이다, 연간 소득이.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17등급이고 점수로는 462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연간 소득이 뭐 1억이다. 그러면 여기 55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점수로는 2,915점의 점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었냐면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 등급별 점수에다가 점수당 금액인 205.3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소득 등급 이거 점수 이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간 소득이 얼마예요? 당신 1년에 얼마 버셨어요? 거기에 6.99%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득 점수제에서 소득 정률제로 바뀐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간 소득의 6.99%를 적용받던 분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분들은 등급별 점수에다가 이렇게 점수당 금액을, 점당 금액을 곱해서 건강보험 산정했었는데, 직장가입자분들은 원래 연간 소득의 6.99%를 곱해서 건강보험료 산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연금이 이게 30에서 50으로 늘어나긴 했어요. 소득을 반영하는 크기가. 그쵸? 원래는 100만 원 벌면 3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100만 원 벌면 5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야, 이 건강보험료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또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자영업하는 나사업시의 사례를 가상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분께서는 사업소득이 이제 1,500만 원이 있다. 요거는 이제 소득 등급별 점수제 할 때와 정률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사업소득이 1,500만 원이 있는 나사업시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22등급이고 점수는 637점입니다. 그래서 점당 금액을 곱하게 되면 나사업시의 월간 보험료는 13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률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1,500만 원에다가 6.99%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104만 원이 나오는데, 이걸 월간으로 따지게 되면 8.7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만 원이었는데 월간 이게 지금 8.7만 원으로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꽤나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나사업시는 지금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주제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70만 원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나연금 씨의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0만 원 연간 받는 건데, 원래는 30%만 해가지고 252만 원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소득이었습니다. 거기에 금액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월 3만 원이 이분의 건강보험료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바뀌었죠. 이제는 등급별 점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 금액 420만 원. 원래 840만 원이 연금 소득인데 거기에 50%니까 기준 금액이 4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20만 원에다가 6.99%를 곱해주니까 연간 29만 3천 원이고 월간으로는 2.44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국민연금 반영률이 30에서 50으로 늘었지만 전체적인 보험료는 난 3만 원이었는데 2.4만 원이 되면서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됐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 연금 액수가 좀 많으면 소득 정률제로 바뀐 게 불리한 거 아니냐? 라고도 생각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월 180만 원 받는 나건보 씨의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기준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은 연간 소득이 이제 2,16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30% 반영했을 때는 벌써 과거형이 돼버렸네요. 648만 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인 거고요. 등급으로는 14등급, 점수로는 326점. 그래서 점당 금액을 곱해주게 되면 이분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6.7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180만 원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는 원래는 6.7만 원이 건강보험료였는데 이게 정률제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를 봤더니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6.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180만 원이면 여러분 꽤나 많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6만 7천 원에서 결국은 이렇게 6.3만 원으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그냥 커피값 한 잔 정도 금액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계산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간 4,100만 원 이상 수령하지 않으면 건보료 상승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연간 4,100만 원이면 원로는 한 341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정도 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증가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보험이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기쁜 소식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나건보 씨 있죠. 나건보 씨 원래 6만 7천 원 건보를 내던 분이 이제 6만 3천 원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게 되는 나건보 씨는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그래, 한 달에 한 4천 원 정도? 뭐 크진 않지만 뭐 커피값 한 잔 정도라도 줄어들면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나건보 씨라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왜 고통스러워 하냐면 이분은 원래 9월 이전에는요 피부양자였어요. 그때까지는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였기 때문에 원래 나건보 씨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분입니다. 근데 9월부터는 소득이 2천만 원으로 피부양자 기준이 낮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건보 씨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의 금액은 줄어들겠지만 실제로는 납부를 안 하던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6만 3천 원이 그냥 나가게 된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쉬운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보료 줄어든 폭을 보면 소득이 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줄어들어도 뭐 5천 원, 3천 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데 나건보 씨처럼 갑자기 이제 6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원만 내는 거 아니야? 6만 원 정도 내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2천만 원 초과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 그리고 재산까지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6.3만 원을 내게 된 게 아니라 아마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 내외를 납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줄어든 폭은 되게 적은데 새롭게 납부를 해야 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좀 부담이 여간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정부는 이제 피부양자 분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갑자기 이렇게 3,400에서 연소득 3,400에서 2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보험료를 안 내다가 납부하시게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부담되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게 좀 이렇게 경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80% 경감을 해드리고, 뭐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 경감 차츰차츰
정상적인 건강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한 4년간은 차츰차츰 이렇게 경감률을 줄여가면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또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의 입장이지 우리의 마음은 이거 아닙니까? 경감은 경감일 뿐. 나는 그냥 피부양자이고 싶다. 나는 그냥 경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요즘에 소득이 높아서 이제 고민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서 고민이라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막 소득이 연간 뭐 1억, 2억, 5억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고민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은 뭐 그냥 내지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항상 뭔가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는 이게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으면 기준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 언저리에 걸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소득이 높다. 소득이 높아서 고민이신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여기로 어떻게 탁 내려와가지고 접점을 찾을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께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을 일부러라도 피부양자 조건에 딱 맞게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원래 받을 연령,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61세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보다 5년 일찍 땡겨 받거나 5년 늦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땡겨서 받을 때는 연간 6%를 차감해서 연금을 지급받게 되고요. 내가 늦게 받잖아요. 난 당장 국민연금 안 나와도 괜찮아. 그래서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요. 원래 61세인데 62세, 63세로 늦추면 1년마다 플러스 7.2%가 가산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예전에는 연금 받는 걸 많이 받고 싶으니까 일부러 좀 힘들어도 좀 참으시면서 연기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피부양자 자격이 문턱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는 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그러면서 오히려 요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돼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 하기 위해서 연금 받는 액수를 조금은 줄이더라도 그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아마 더 손해가 클걸? 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마다 상황마다 정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봐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피부양자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재산과표가 3.6억에서 5.4억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과표가 5.4억에서 9억 이하이신 분들께서는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돼서 건보료를 안 낼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라고 여기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25년도에 연금을 수령을 하시게 되면요, 연간 1,200만 원을 연금을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시겠죠. 근데 요걸 땡겨서 올해부터 받으신 거예요. 22년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984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금의 축소 금액은 216만 원입니다. 내가 조기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차감되는 게 있잖아요. 그 금액은 내가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건 연간 216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었다. 그러면 내야 될 건보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냐? 연 300만 원입니다. 계산을 딱 보면은 300만 원 내느니 차라리 216만 원 덜 받고 300만 원 안 내는 게 이득이지 않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 노력을 하시는 거고, 그것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3년간 미리 받은 돈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낼 돈은 안 내고 건보료죠. 연금은 미리 받고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논리를 전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혜택에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기 마련인 거죠.
이 연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61세부터 받으시는 분이 100만 원을 받으시게 되면요. 연차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한 번 줄어든 금액은 쭉 가는 겁니다. 물론 물가 상승을 감안을 하고 조기연금을 취소하게 되면 조금 다시 리셋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땡겨받기 시작한 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좀 땡겨받으면 근데 미리 받은 거니까 안 받을 기간에 돈을 받고 그게 꽤나 될 테니까 총량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요것만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게 맞다. 근데 내가 그렇게 허투루 계산해서 이걸 신청하는 게 아니야. 총량으로 보면은 안 받을 기간 5년 동안 내가 연금 받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큰 차이 없을걸? 큰 차이 없는데 내가 건보료를 안 내? 그럼 난 이득. 요 계산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총량을 보면 빨간 색깔 그래프가 조기연금이고요. 일반적인 연금이 초록 색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 색깔 그래프가 연기연금, 늦게 받는 걸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일정 기간 때까지는요, 여러분 빨간색이 더 많이 받는 게 맞아요. 빨간색이 많이 받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연기연금 늦게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는 게 총량에서도 그닥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나는 요거 되기 전에 죽을 거야. 교차점 오기 전에 나는 죽을 것 같아. 건강이 별로 안 좋아.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사람 목숨 그렇게 가지고 막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이 안 좋아져도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자식들이 다 병원 모시고 가면 병원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잘 사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게 만들어 드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80살 되면 죽을 거니까 상관없어.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하는 얘기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얘기 하시면 자식들 진짜 피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매년 따박따박 물가가 반영이 돼서 연금이 올라갑니다. 근데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은요, 연금 올라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실 겁니다. 왜? 건보료 안 내려고 조기연금 신청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맞췄어요. 또는 2,000만 원 미만으로 맞췄어요, 국민연금을. 근데 물가가 상승하네? 물가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갑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올라갈 건데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내 연금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러다가 1,000만 원 탁 통과해 버리면 2,000만 원 탁 뚫고 올라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하고 연금도 적게 받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연금 받는 건 적은데 건보료는 똑같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기연금을 선택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억지로 이렇게 맞추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 정말 꼼꼼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잘 고려해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국민연금은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연금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연금은 크게 3층 피라미드인데 3층 구조로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국민연금이고요. 여기가 국민연금이고 여기가 이제 퇴직연금, 여기는 개인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 국민연금은요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목숨은 살아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있긴 해준다라는 거고, 요 퇴직연금까지 잘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래도 생활은 잘할 수 있다. 뭐 생활은 잘할 수 있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이상한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서 최저 생계비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에 손을 댄다? 요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냥 건보료 내세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또 명색이 저는 또 재무 상담사이고 또 이렇게 그냥 현황이 이렇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러이러하니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이제 원빈의 시대의 명작이죠.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직 우리에게는 아직 이자 소득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엔 다 건보료가 붙습니다. 근데 유독 두 개의 소득에는 건보료가 안 붙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적연금. 두 번째가 이자소득이었어요. 근데 이자소득에도 붙긴 붙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사적연금과 이자소득에는 건보료가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적연금은 지금 당장 붙지는 않지만 이번에 감사원에서 건강보험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적연금 이거 건보료 부과하는 게 맞다. 대안을 마련해라 라고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는 이 사적연금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확률이 있다. 뭐 얼만큼 부과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봐야지 아는 거겠지만 엄청 부담되게 부과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적연금 시장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하지만 부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죠. 가시화가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자소득인데 이자소득은 아직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소득은 이제 금융소득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자 받은 거, 배당 받은 거 합쳐서 이제 소득으로 잡혀서 거기에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 건데 그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질의해서 받은 답변문을 캡처내온 건데요. 굉장히 심플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합산소득이 합산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이건 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안 넘으면 이거 건보료 안 붙이는 거예요? 요 얘기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이 내가 연금소득, 국민연금 소득이 예를 들어서 2,500이 있다. 그리고 이자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 소득, 합산소득은 2,500만 원으로 보는 거냐? 이거는 안 보는 거냐? 그리고 2,500만 원 연금소득이 있고 이자소득이 1,001만 원이면 1,000만 원 초과했죠? 그러면 내 소득은 3,501만 원이 되는 거냐? 실제 소득의 차는 요 1만 원이죠. 1번의 사례는 2,500에 1,000만 원이고 2번의 사례는 2,500에 1,001만 원입니다. 근데 전체 소득을 보는 건 2,500대 3,501만 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 드린 거죠. 그리고 1번의 경우 피부양자가 됩니까? 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연계가 된다. 그러니까 건보공단은 우리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파악할까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국세청에서 건보공단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단에 연계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1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재밌죠? 원래 이때까지는 요거 질문할 때까지는 피부양자 기준 3,400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때까지는 3,400 이하면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라고 되잖아요. 보면 2,500, 1,000 실제 소득은 3,500이죠. 근데 피부양자가 등재 가능하대요. 왜요?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실제 소득은 2,500만 원이니까 3,400 미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소득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게 3,400이 아닙니다.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과거에 건보공단에 질의하고 답변 받은 거라서 3,400 기준으로 작성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근데 이자소득으로 연간 1,000만 원 넘게 받고 싶다. 차라리 1,000만 원 넘게 받아서 그냥 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 1,000만 원 받으려면 목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요 이자소득 1,000만 원 요
아직 한 발 남은 걸 활용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진 않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안내를 드려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좀 혜택을 받게 되신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재산과표가 5.4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과표가 5.4억이 안 되려면 시세로는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 11억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재산과표는 내 부동산의 지금 시세, 그게 아니고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면 보통 공시가가 보통 뭐 한 7억 5천이나 8억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거기에 6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한 10억짜리 정도 집이면 5.4억 정도 미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5.4억이 안 돼. 이거는 부동산 재산만입니다. 금융재산 상관없습니다. 5.4억이 안 돼. 그리고 나는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고 있어. 라고 계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를요, 반전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금 받은 거를 그냥 놀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세금 받은 걸 가지고 이자 소득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이자 소득은 뭘로 만드냐? 채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채권 중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이자가 잘 나오는 게 GPL 채권이죠. GPL 채권이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시는 거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약간만 각색해서 너무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 그분께서 또 섭섭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약간만 그냥 다시 한 숟가락만 집어넣은 사례입니다. 이분은 2.8억짜리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어요. 한 채는 내가 실거주하고 한 채는 월세로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월에 50이어서 연간 600만 원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셨고요. 월세를 받는 게 월 85만 원에서 이제 1,020만 원의 월세 소득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까 제가 피부양자 기준 말씀드렸던 게 재산과표가 5.4억 미만이면 이거 3.65 이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5.4억 이하면은 5.4억 이하면 2천만 원이고 5.4억에서 9억 사이에 있으면 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에 피부양자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8억이 두 개니까 5.4억이죠. 5.4억 미만이고 5.4억 이하고 연소득이 두 개 합치니까 1,6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느냐? 피부양자 요건 중에서는요.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다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 지자체 신고, 국세처 세무서 신고 범위에 따라서 400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임대소득이 400 또는 1,000만 원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요건 다음번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볼 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1,0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인정될 수 있다. 소득이 안 잡힌다라는 거고 임대소득 400만 원까지는 뭐 1,000만 원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러프하게 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화하시라는 말씀드렸어요. 아파트가 두 채는 한 채는 실거주였고 한 채는 월세였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월세를 주지 마시고 반전세를 주셔라. 반전세를 주셔라. 그럼 어떻게 하시냐? 여기가 이제 반전세를 줄 때 보증금 1.2억에 월세를 33만 원 받으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저 숫자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월세를 33만 원만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월세 1년 합계가 400만 원에 초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월세를 33만 원만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1.2억만 받으셔라. 이 아파트의 평균 전세 시세가 2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원래는 보증금을 1.2억을 받는다. 그러면 월세를 보통 한 60 정도는 받아야 그게 시세에 맞는 거예요. 근데 1.2억에 월세를 33만 원에 내놓으니까 되게 잘 나가는 거죠. 도배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왜? 옆집보다 한 2, 30만 원이 싸. 얼마나 쌉니까? 거의 한 40%가 저렴한 월세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증금이 다른 데보다 높은 편도 아니야. 같은 보증금 대비 월세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물건도 잘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1.2억을 한 이유는 뭐냐면 반전세인 거죠. 반전세 1.2억을 받으면 이걸로 이자 소득을 만드는데, 요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PL 채권으로 이자 소득을 만들 경우에 세전 연간 소득이 960만 원, 세후가 거의 한 696만 원, 700만 원 정도가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이자소득 1,000만 원을 계산을 할 때는 세후를 보는 게 아니라 세전을 봅니다. 그러면 1.2억을 가지고 GPL 채권 투자한 8%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딱 960만 원의 이자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월세를 반전세로 바꾸고 반전세를 맞출 때는 보증금 1.2억에 월세 33만 원을 하게 되면 이자 소득 1,000만 원 미만에 딱 맞아지게 되고, 임대 소득 400만 원 미만에 딱 맞아져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국민연금 50만 원 받고 월세를 85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건보료가 이분 22만 원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은 11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변경을 해서 피부양자가 되고 월세를 이자 소득으로 바꿔놨더니 국민연금은 똑같죠. 50만 원. 그리고 월세가 33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이 월간 세후 58만 원, 그래서 141만 원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113만 원의 실소득이 있으셨던 건데 그게 이제 141만 원으로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8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말 드리기 좀 뭐 할 수 있지만 500만 원 버는 사람이 528만 원 벌게 되는 거는 감이 없습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별 차이가 없고 내 삶에 그닥 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13만 원에서 28만 원이 소득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소득에서 28만 원 늘어나면은 그 소고기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사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그 OTT 서비스 많잖아요. 뭐 쿠팡 플레이 TV, 뭐 애플 TV,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만 원, 18,000원 막 이런 거 꽤나 나가거든요. 그거 막 결제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친구가 결제했다 그러면은 야, 내가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나는 그 아이디 좀 공유해 줘라 막 이러고 한단 말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결제해서 보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TV를 올레 TV를 봐요. KT 거. 그러면 신작 영화가 올라오면 한 편에 보통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볼까 말까 이거 한 달만 지나면은 한 9,500원으로 떨어질 텐데 좀 기다렸다 볼까? 너무 보고 싶은데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월에 28만 원이 없던 돈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책을 사서 보더라도 여러분 한 달에 한 15권 정도의 책은 사서 보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절대 무시할 금액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게 된 거냐 쭉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 정리하면 여러분 결국은 이겁니다. 이분은 원래 임대소득이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임대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소득의 구조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머니 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아마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건보료가 개편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었어요. 근데 건보료가 이런 개편되면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틈새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자 소득은 한 발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도대체 GPL이 뭐냐 이거 너 아까부터 계속 이거 GPL 얘기하던데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10월 이제 두세 주 정도의 책이 나오니까요. 요 책을 보시면 됩니다. 표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게 바로 GPL이거든요. 매달 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 대신 GPL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GPL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놓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 출간이 된 건 아닙니다. 한 10월 두셋째 주 정도에 출간되니까 그때 찾아서 이제 구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그 전에 GPL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은 요 영상 있죠? 요 영상 제가 링크도 남겨드리겠지만 요 영상 보시면 GPL에 대한 이해는 조금은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또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도는 계속 바뀌고 시장 상황도 계속 바뀌고 있죠. 특히나 요즘 오늘은 제가 건보료와 GPL, 피부양조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나눴지만 요즘에 이제 그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고 여러모로 부동산 가격도 흔들리고 있고 여러모로 되게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단언컨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영원하지 않았듯 금리 인상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신 모든 분들은 이런 시기를 다 겪으신 분들이다. 그 얘기는 뭐냐? 나도 부자들이 겪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니 나 또한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구나라는 관점으로 요즘 시기를 보내시게 되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은 그런 시기가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리한 내용 여기까지이니까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